성김 전 주한미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내일 판문점에서 한 번 더 만나기로 했습니다. 북핵 3종 세트의 조기 반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 부장은 내일 뉴욕으로 날아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미 정상회담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대통령궁과 센토사 섬이 회담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하위 20% 가계의 소득 급감에 격려했습니다. 잇따른 생활 물가 인상으로 빨간불이 들어온 소득주도 성장의 위기를 집중 분석합니다. 가천대 길병원이 보건복지부 국장에게 3억 5천만 원어치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속된 국장은 길병원의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와 마사지업소 등에서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대 아파트 경비원 2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뒤 아파트 경비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 중인 북미 비핵화 협상팀이 내일 다시 판문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사전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체제 보장과 경제 보상책을 원하는 북한 간의 막판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정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숙소에서 나와 모처로 향하는 모습이 확인된 미국 판문점 실무팀 단장 성김 대사. 북미 실무회담팀은 내일 다시 판문점에서 만납니다. 지난 27일 시작된 북미 실무 협상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길어진 겁니다. 복수의 한미 외교 소식통은 채널A와의 전화통화에서 상당히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물밑 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선제적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도 진통 중인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취하는 선제적 조치, 일명 프론트 로딩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대한 최종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팽한 막판 물밀기 싸움의 원인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There's a lot of things out there floating around what North Korea is supposed to do, and the front loading and how much when. There's very little about what's on North Korea's list. 미국 판문점 실무팀은 내일 회담을 마무리한 뒤 별도의 언론 접촉이나 결과 발표 없이 출국할 것으로 알려져 최고위급 최종 조율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네, 이번 북미 실무 접촉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이 가진 핵무기, 핵물질, ICBM을 빠른 시일 내에 북한 밖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말로만 비핵화가 아니라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야 믿겠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죠. 일단 북미가 논의에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북한이 동의했다는 점에서 진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미국이 무엇을 줄지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두 차례 만났을 때 비핵화 로드맵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는 최고領導者 동지께서는 미 합중국 국무장관과 토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합의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과 북한이 맞부딪히는 부분은 북핵 해외 반출입니다. 판문점에서 만난 성김 대사와 최선희도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합의 도달에는 못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핵탄두, 핵물질, ICBM, 이른바 핵 3종 세트를 각각 일부라도 반출할 것을 요구했고 북한은 체제 보장 등 보상이 이루어진 뒤에 반출하겠다며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1994년 카자흐스탄에서 구소련의 고농축 우라늄 600kg을 본토로 옮겨 폐기한 적이 있습니다. 핵탄두 20여 개 분량인데 이때 미국은 경차 100대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전략수송기 C5 석 대를 동원해 단번에 임무를 끝냈습니다. 북한이 개발해둔 핵 3종 세트가 얼마나 있는지, 또 이를 어떻게 검증할지, 어떻게 반출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북한에서 비핵화 논의를 총괄하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뉴욕으로 떠날 예정인데 비핵화 논의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김영철 부장이 직접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흰색 와이셔츠에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 부장. 카메라를 발견하고는 황급히 시선을 돌리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칩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미국통 최강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국장 대행도 함께 포착됐습니다. 성김 전 주한미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두 차례 판문점 비핵화 회담 끝에 김영철 부장이 카운터 파트너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마지막 담판을 벌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 부장은 당초 오늘 오후 워싱턴행 비행기를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베이징에서 하루 머물며 중국과의 입장 조율을 마친 뒤 내일 오후 뉴욕으로 향합니다. 미국이 리비아 모델과 달리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CVIG 해법을 강조한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These were assurances that would clearly have to be capable in the same way that we're demanding a permanent,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verifiable denuclearization. 북미 정상회담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예정됐던 추가 대북 제재를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북한이 핵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먼저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래야 완전히 제거했는지 가늠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북한의 핵 능력, 최선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올 초만 해도 핵무기 대량 생산을 주문했던 김정은 위원장.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 생산하여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핵 능력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할 뿐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일단 군은 핵시설에 재처리한 플루토늄은 50여 킬로그램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원심 분리기를 돌려 몰래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은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8년 전 미국의 해커 박사가 방북했을 때 확인한 원심 분리기만 2천여 기인데 지난 10년간 꾸준히 돌렸다면 고농축 우라늄 400kg 생산이 가능합니다. 핵물질 보유량을 바탕으로 핵탄두 개수를 역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핵탄두 1개에 플루토늄은 4kg, 우라늄은 25kg이 들어가는데 각각 15개와 16개의 탄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 소형화 기술까지 확보했다면 최대 70개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위력이 100배 더 큰 수소폭탄도 확인해야 합니다. 화성 12형에는 기존 원자탄이 실렸지만 화성 14형에는 장구 모양의 기폭장치가 탑재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선 검증과 사찰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의전과 경호에 대한 북미 간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전과 경호를 논의하려면 회담 장소가 정해져야 하는데요. 두 곳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 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승진 기자, 미국 실무협상단이 묵고 있는 호텔이 확인됐다는데 그럼 이곳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가요? 네, 조세프 해긴스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이 어제 이곳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유명한 리조트죠. 센토사 섬 안에 있는 한 고급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쪽으로 차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니 이 보안이 이만저만 센 게 아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할 정도였는데요. 이 호텔 관계자들의 말 들어보시죠. Why is it closed there? Closed? Yeah. Oh, because of security reason. Was the hotel totally booked today? Yeah, for private event. By the event? Which event? I'm not sure. Right now, I do not have the availability until the 15th of June. 호텔 측에선 싱가포르 손님이 예약을 모두 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12일 북미 회담을 위해 북미 양국이 예약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때 회담장 후보로 거론됐던 다른 호텔들은 모두 12일 예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싱가포르 대통령궁도 유력한 후보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대통령의 집무실에 있는 대통령궁을 이스타나라고 부르는데요. 외국 정상들을 위한 영빈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서 직접 보니 이스타나의 장점은 철저한 보안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도심에 있지만 경비가 삼엄합니다. 외곽엔 울타리가 높게 쳐 있고 나무들로 둘러싸여 좀처럼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 힘듭니다. 이스타나 앞에서는 허가된 차량이 아니면 승하차도 불가능합니다.
네, 오늘 싱가포르 신문에는 이처럼 북미 접촉 관련 기사가 크게 실렸습니다. 이 회담일이 다가올수록 싱가포르 현지의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북한 비핵화 논의로 요동치는 한반도 관련 소식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하태원 국제부장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 방식이죠. 자, 트럼프 모델이 베일을 점점 하나씩 벗어가고 있습니다. 자, 핵무기를 먼저 반출하면 대규모 경제 보상 꾸러미를 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런 민감한 시점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베이징에 왔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네, 현재 북미 간엔 2개의 채널에서 대화가 진행 중인데, 자, 하나는 성김대사 그리고 최선희가 하는 그 판문점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싱가포르에 있는 김창선 그리고 헤이긴 부실장과의 싱가포르 팀인데, 자, 이 두 팀을 총괄하는 북측 대표인 김영철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자, 폼페이오와 최종談판을 벌이는 셈인데, 자, 비핵화 합의도 마지막 기로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래 이 김영철 부장이 워싱턴행 티켓을 끊었다가 뉴욕으로 바꿨다는데 여기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까? 네, 원래는요, 오늘 낮 1시 25분에 이미 비행기를 탔어야 됩니다. 자, 베이징에서 워싱턴을 가는 비행기였는데, 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취소를 하고 나서 내일 낮에 가는 베이징 8 뉴욕행으로 옮기게 된 건데요. 자, 중국에서 1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1박을 하는데 중국이 뭔가 급하게 김영철 통전부장에게 뭔가 부탁할 내용이나 당부할 내용이 생겼다는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이 미국까지 간 것이니까 이 폼페이오가 북한에 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처럼 네. 김영철도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 폼페이오와의談판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핵무기 사전 반출에 따른 확실한 반대에 급부겠죠. 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경제 지원 약속이 확고해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트럼프 면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폼페이오와 뉴욕에서 만난 뒤 워싱턴으로 이동한다면 김영철의 신분 역시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폼페이오는요, 2번 북한에 갔는데 3월과 5월 2번 다 이렇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죠. 그때마다 이 두 사람의 면담에는 바로 김영철 통전부장이 배석한 적이 있습니다. 자, 면담이 이루어진다면요, 2000년 조명록 차수의 클린턴 당시 대통령 면담 이후 무려 18년 만에 이루어지는 미국 대통령 면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시 미국과 북한은 국교 정상화까지 논의했지만 결국에는 최종 단계에서 무산됐던 그런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분석 키워드가 트럼프 모델인데 결국은 핵무기 반출을 그것도 조기에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구상이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의 모델이 결국 트럼프 모델이었다는 게 확인이 된 셈인데, 자, 지난 13일이었죠.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서 미국 테네시주의 오크리지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콕 집어서 오크리지란 곳을 얘기했죠. 자, 맨하탄 프로젝트의 주 무대인 오크리지는 원자폭탄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리비아 핵무기 관련 장비를 모두 보관하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오크리지를 바로 북한 핵의 무덤으로 만들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은 이 북한 핵탄두들 이 무게가 어마어마할 텐데 도대체 어떻게 미국까지 가져오겠다는 겁니까? 네, 아직 뭐 확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1994년 바로 구소련 해체 이후에 카자흐스탄에 고농축 우라늄 해체했던 방식이 원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당시 코드명은 바로 사파이어 작전이었습니다. 자, 미 서부에 있는 공군기지를, 자,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의 상상입니다. 미 서부에 있는 공군기지를 떠난 이 C5 수송기가 북한 영변 핵시설에 모여서, 자, 고농축 우라늄 280kg, 그리고 플루토늄 50kg, 그러니까 총 한 330km를 들고 컨테이너에 싣고 나서 나와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저 오크리지, 테네시에 있는 오크리지에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시기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삿짐 싸듯 단순해 보이는 작업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극도로 예민한 핵물질을 다루는 작업인 만큼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매일 꼬박 12시간 이상 작업을 한다 해도 최소한입니다. 한 달 반 정도
소요되는 그런 고난도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태원 국제부장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바이러스와 세균까지 완벽하게 제거한다면서 소비자를 속인 기업 7곳이 적발됐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한 공기청정기 광고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99.9% 제거한다고 홍보합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그런데 공정위 조사 결과 주요 업체 7곳이 공기청정기 성능을 부풀리는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근거로 광고를 했다는 거고요. 한 공기청정기 업체는 500ml 우유가 크기의 공간에서 바이러스 제거 실험을 했는데요. 실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집이나 사무실 크기와 비교하면 턱없이 작습니다. 실험 기준이 없다 보니 삼성전자와 청우나이스, 위닉스, 쿠쿠홈시스 등 업체마다 전혀 다른 조건에서 성능을 검증한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에다 설치했을 때 똑같은 성능이 나오질 않아요. 표준 실험한 거하고 현장 실험은 굉장히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위는 부당 광고 업체 중 위반 정도가 경미한 LG전자를 뺀 6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 6,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코웨이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고객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네, 요즘 이런 개인컵을 가져오면 음료를 많게는 400원까지 깎아주는 곳이 늘었습니다. 종이컵 사용을 줄이자면서 환경부가 밀어붙인 정책이죠. 하지만 실제 할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한 패스트푸드점.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는 손님들이 얼마나 되는지 지켜봤습니다. 1시간 동안 매장을 찾은 손님들 중에 개인컵을 가져와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한테 다 그러잖아. 그게 괜찮아요. 저는 회사 말고 나쁜 사람 누구도 안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대형 패스트푸드 커피 전문 브랜드 21곳과 환경부는 일회용 컵 대신 개인컵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많게는 400원씩 음료값을 깎아주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시행하는 곳도 있지만 이런 혜택이 있는지 대부분의 소비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업체들도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해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광고도 하고 있긴 한데 대부분들 컵을 안 들고 오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시원한 음료를 담은 일회용 컵 사용은 부쩍 늘고 있는 상황. 환경부는 협약이 잘 지켜지는지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주면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란 이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성장도 부진하고 특히 공을 들였던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1년 전보다 8%나 줄어든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뼈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경제부처 장관들을 불러 긴급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하위 20% 가구의 가계소득이 1년 전보다 8% 줄었다는 통계청 발표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고령화와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 경기 부진 등을 들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비판했습니다. 잘못된 경제 정책의 가장 핵심에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환상, 허구, 이 거짓말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는데 선거 불과 보름 앞두고 경제 챙긴다는 말을 국민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체감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중 학습지, 아이들 학습지는 월 2,000원이 올랐을 뿐인데 서민들에게 부담이 크다고 하는군요. 어떤 사연인지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살 아미는 학습지로 공부할 때 절로 흥이 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자학습지로 한글과 숫자를 배우고 영어도 따라할 수 있어 아미 엄마는 사교육 부담을 조금 덜었습니다. 미취학 어린이와 초등학교 저학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습지는 영어 유치원이나 학원보다 훨씬 저렴해 인기입니다. 그런데 유명 학습지 업체가 다음 달부터 한 달 학습지 가격을 2,00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두 과목을 배우며 1년간 70만 원대를 부담했던 가정은 이제 80만 원 넘는 돈을 내야 합니다. 지금 물가가 올라서 학습지 가격마저 오르면 아무래도 제가 집에서 직접 가르쳐야 되는지 아무래도 걱정이 되죠. 적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체감 물가가 오르다 보니 서민에게는 매월 2,000원도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작년 하반기에 11%를 올린 학습지 업체도 있습니다. 학습지 업체 관계자는 8년 가까이 올리지 않았던 가격인데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학습지 선생님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 부담으로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렴한 사교육이라 서민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학습지. 생활 물가 인상과 더불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진입니다. 네, 대표적인 문화생활인 영화 관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영화관들이 일제히 관람료를 1,000원씩 올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장을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낮 시간대 영화표 2장을 사려면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한 장에 9,000원 하던 게 지난달부터 10% 넘게 오른 겁니다. 주말이라면 2,000원의 추가 비용까지 듭니다. 네, 억울하죠. 약간 담합하듯이 비슷하게 올리니까 뭐 기간 차이 별로 안 두고 그래서 선택권도 없고. 지난달 11일 CGV를 시작으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까지 국내 상영시장 점유율 97%를 차지하는 멀티플렉스 3사가 연이어 가격을 인상한 겁니다. 멀티플렉스 측은 인건비와 임대료 등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00원이라는 가격 인상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3사가 최근 5년간에 계속 이런 같은 방식으로 같은 가격을 올리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격 인상에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담합 의혹의 조사만 남은 상황. 영화 한 편 10,000원 시대에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뉴스 분석 오늘은 경제 이야기입니다. 심정숙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금과 옥조처럼 여겨온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제 한마디 했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나 점검해보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득이 늘고 일자리도 많아져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공약과는 정반대인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 이대로 가도 좋은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 대통령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자신의 1호 공약에 대해서 점검하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보자 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것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까? 자, 지난주에 1분기 소득 격차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프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 격차가 어떻게 됐느냐? 자, 2014년부터 조금씩 늘어나긴 했는데 2017년에서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차인 2018년에 사상 최대인 886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던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지요. 이것이 취약층을 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또 하나의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서민 일자리가 어떻게 됐느냐? 건설업이나 숙박, 음식업 같은 일자리가 보시는 것처럼 줄었습니다. 자, 2018년 1분기 들어서 특히 이렇게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상과는 정반대의 성적표를 받아든 대통령의 표정. 올해 초에 신년사를 자신감 있게 할 때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소득층 어떻게든 버텨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도 있고 내가 돈으로 직접 버는 것도 있습니다. 대체로 어떻습니까? 자, 저소득층의 월 평균 이전 소득이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전 소득이란 건 정부 보조금입니다. 이것이 근로소득을 사상 처음으로 또 추월했다는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2018년 1분기 그래프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전 소득은 꾸준히 늘긴 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 보조금이 늘기는 늘었지요. 작년 말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크게 늘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일에서 번 소득, 근로소득이 2017년 말, 작년 말에서 올해 초로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뚝 떨어졌습니다. 근로소득이 이렇게 크게 줄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어떤 소득이든 늘어나면 좋지만 근로소득이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가 아주 무한정 지갑을 열 수도 없고요. 일에서 버는 소득이 점차적으로라도 늘지 않으면 앞으로 부작용이 엄청날 수도 있다. 이런 전문가들 경고가 나옵니다.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 실험적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아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문 네. 대통령 마음이 좀 급할 수 있겠네요. 네. 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이 오늘 그 소득과 관련해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자, 눈앞의 지표들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 조치를 내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추가로 5군데 정도 지정을 하면서 1조 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겠다. 실업자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 돈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그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는 어떨까요? 이 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새로운 산업 경쟁력 활력을 만들지 않으면 이 재정 투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급한 불도 끄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체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 지적인 것 같군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1년 됐습니다. 걱정이 좀 생겼습니다. 네. 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거 소득 주도 성장을 계속 끌고 갑니까? 아니면 좀 조정을 합니까? 자, 오늘 긴급 점검 회의가 있었죠.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일단 지표들은 별로 나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성과를 낼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부 심정숙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대전 유성에 있는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이 공장은 화약 등 군수 물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4시 17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근로자 2명이 숨졌고 3명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9대와 소방관 55명을 투입해 1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하고 사고 현장을 조사 중입니다. 한화 대전공장은 무기 등을 제조하는 방위산업체로 화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에도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 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 화재와 함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 내용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비밀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폭발 충격으로 건물 출입문과 벽체 등이 파손됐지만 다른 공장까지 피해를 보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13살 초등학생 손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할아버지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냈습니다. 바로 전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침착하게 해냈습니다. 이 꼬마 영웅을 김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병실에서 마주 앉은 할아버지와 손자. 두 사람은 일주일 전 아찔했던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할아버지 깼다 승물이 된 줄 알았어. 될 줄 알았어.
지난 22일 오전 충남 태안. 할아버지는 밭에 농약을 주고 온 뒤 집 마당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의식을 잃은 할아버지에게 손자인 13살 권준원 군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계속된 심폐소생술 덕분에 할아버지는 조금씩 숨을 쉬었고 119 구급대원이 도착해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보건 시간에 배운 심폐소생술이. 할아버지 가슴엔 손주의 심폐소생술로 시퍼런 멍자국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멍이 자랑스럽습니다. 약간 자랑스럽고 약간 조금만 어른스러워서. 권 군은 할아버지를 살리기 바로 전날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웠습니다. 5, 6학년 학생들이 1년에 2시간씩 수업을 받습니다.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자의 침착한 대처로 의식을 되찾은 할아버지는 이번 주 퇴원할 예정입니다. 의사가 꾸민 권 군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심폐소생술 많이 하고 사람들 좀 많이 살리고 싶어요.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사흘 전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강모 씨입니다. 범행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강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60대인 경비원들은 20대인 강 씨가 휘두르는 흉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폭행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는 경비원들을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 A씨는 주민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혔던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욕 한마디 않고 내가 당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파트 치안을 관리하는 업무와 관련 없는 일들을 처리하고도 도리어 폭언 등을 당할 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일은 실컷 해주고 요거도 먹고 술집에서 불안해지고 불안해서 일 못하지. 경비원들은 야간 순찰을 돌 때 두려움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만큼 폭행 등에 제대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비원의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입니다. 경비원들은 보호 장비가 필요하다면서도 소가리만 합니다. 내 몸을 위해서 있으면 좋겠지만 얘기가 있나. 아파트 관리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구입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 구축을 강조합니다. 비상연락망과 또 비상호출벨,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블랙박스, 캡 이런 것을 활용해서 범죄의 무방비로 노출된 경비원들의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대학병원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쓴 보건복지부 국장이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이 관심 많은 정책 정보를 알려주면서 4년 넘게 결제한 카드 대금이 3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복지부 허모국장이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 법인카드를 건네받은 건 지난 2013년 3월이었습니다. 허 씨는 이때부터 4년 9개월간 유흥주점과 마사지업소, 호텔에 드나들거나 명품을 사는 등 개인적 용도로 3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2년 허 씨가 자신의 부서가 선정을 맡은 연구중심병원 관련 정보를 길병원 이모 원장에게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듬해 길병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됐고 지원금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병원장이 주무과장과 친해지면서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카드를 건넸습니다. 병원장 이 씨는 국회의원 15명에게 병원동 4,600만 원을 직원 등 개인 명의로 쪼개 불법 후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정치자금 후원은 개인들이 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헌금은 각 개인이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병원장 이 씨를 배임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국회의원들은 후원금 출처를 알았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의원실과 후원회는 추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대기 발령 상태인 허 씨는 검찰이 기소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 해제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소속 선수들의 성추문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이 이번엔 선수 트레이드 때
뒷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야구계가 또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넥센 히어로즈가 계약서에 없는 현금을 받은 건 지난해 3월과 7월 두 차례. 윤성민을 KT에 내줄 때 5억 원, 강윤구를 NC로 보낼 때 1억 원, 총 6억 원을 챙겼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받은 뒷돈이었습니다. 이장석 전 대표는 여기서 인센티브로 300만 원을 떼갔습니다. KBO는 6억 원 전액을 환수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과거 넥센의 트레이드 22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히어로즈 구단이 KBO 리그의 가치에 훼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별건으로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할 것인가를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넥센은 사고 뭉치가 됐습니다. 올 초 이장석 전 대표의 구속과 신인 투수 안우진의 후배 폭행, 조상우와 박동원의 성폭행 혐의에 이어 뒷돈 문제까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존중하고 거기에 협조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뒷돈 거래에 대한 추가 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프로야구가 넥센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재판 결과를 두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죠. 그 후 폭풍이 거셉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KTX 해고 승무원들이 기습 점거 시위를 벌입니다. 법정 경위와 몸싸움 끝에 대법원 본관에 진입한 겁니다. 지난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뒷거래에 의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그 결과도 믿을 수가 없고. KTX 해고 승무원은 복직을 위한 소송에서 1, 2심 모두 승소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다는 겁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KTX 승무원 정리해고 재판이 청와대와의 거래에 활용된 의혹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대책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열려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 접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사건은 모두 8건입니다. 법원 노조도 내일 양 전 대법원장 고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판사들은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송인배 비서관이 연루되어 있는데 청와대는 경찰이 소환한다면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최소 인원만 동행했던 지난 주말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을 보좌했던 송인배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드루킹 김모 씨를 김경수 전 의원에게 소개한 송인배 비서관이 경찰의 소환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송 비서관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드루킹 특검법도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본격적인 특검 임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사흘 내 야당에게 특검 추천을 요청하면 야당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받아 2명으로 줄이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연루되었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또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특검 준비 기간까지 거치면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달 25일쯤 특검팀의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뉴스터치 오늘은 상어 이야기입니다. 이 바다의 포식자라고 불리는 백상아리입니다. 이 검은색 눈과 이 뭉툭한 주둥이, 커다란 이빨이 특징입니다. 이 유명 영화 조스에 등장하며 우리에게도 잘 알려졌죠. 이 백상아리는 포악한 성격 때문에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앞바다에 최근 들어 이 백상아리가 연이어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27일 경남 거제에서 발견된 백상아리입니다. 자세히 보시죠. 이 어민들이 이 백상아리를 옮기는데요. 몸 길이는 4m,
이 무게는 300kg입니다. 지난 12일에도 강원도 삼척 앞바다에서 백상아리가 잡혔습니다. 거제에서 발견된 이 백상아리는 육지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그물에서 잡혔는데요. 수심이 얕은 곳에서도 백상아리가 출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서해안에서도 백상아리 출몰이 잦다고 설명했는데 수온 상승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수온은 1968년 16.1도에서 2014년 17.3도로 올랐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동해안에서 서식하던 오징어가 서해로 이동하면서 이 오징어를 먹이로 삼는 돌고래도 서해로 이동을 했고, 이 돌고래를 먹잇감으로 하는 백상아리가 서해 앞바다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 해양 생물의 어떤 먹이 분포, 백상아리의 먹이 분포가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수온 상승에 따라서 약간 그 우리나라 천년안에서 백상아리 출현 빈도가 좀 잦아드는 건 사실이죠. 우리나라에서 상어가 출몰한 지역은 고성과 울진, 부산, 여수, 군산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인명사고도 있었습니다. 보령에서는 대학생과 해녀 등이 상어에 물려 숨졌고, 군산에서도 잠수부가 숨진 사례도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는 피해 사례는 없지만 최근 들어 상어가 잇따라 출몰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어는 색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특히 노란색과 같은 밝은 색에 대한 공격 빈도가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상어를 만났을 때 갑자기 등을 돌리는 등 상어를 자극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상어가 출몰했던 해역의 경우 상어가 주로 활동하는 이른 새벽이나 어업인들과 수상 레저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스터지였습니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동시에 시민단체 출신인 서울시 공무원, 그러니까 CPR을 적폐로 지목했습니다. 이들을 대거 채용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인데 박 시장은 협치의 모델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기정 기자입니다. 각자 토론회에 나선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집무실이 있는 시청 6층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박 시장 부임 이후 채용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시장 비서실에 포진해 시정을 좌지우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시민운동 출신들을 너무 중용하고 서울시청 6층 마피아라고 공무원들이 다 이야기하죠. 잘못된 부분의 대표적인 것이 소위 6층 외인 부대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마피아와 외인 부대로 표현만 달리했을 뿐 한 목소리로 박 시장을 비판한 겁니다. 앞서 김 후보는 박 시장이 재임 7년 동안 채용한 별정직 공무원 105명 가운데 상당수가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장 비서실에는 굉장히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와 있고요. 이것은 다양성 또 협치의 아주 전형적인 결과죠.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는 한 목소리로 박 시장을 겨냥했지만 정작 야권 단일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네, 이번 6.13 지방선거 부산이 뜨겁습니다. 4년 만에 리턴 매치를 벌이는 맞수죠. 오거돈 서병수 후보를 김민지 안건우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부산을 지켜냅니다. 정말 정정당당한 정책 선거 하고 싶습니다. 후보 구역구에 합시다. 부산시장 선거에 네 번째 도전하는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른 아침을 엽니다. 건강 보충 어떻게 하세요? 건강은 이제 평소에 비축해 놓았던 건강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선거운동 기간에 지금 쓰고 있죠. 건강 비결로 꼽는 보양식은 소박한 수준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런 취미이자 특기는 시도 때도 없이 노래 부르기. 오늘이 끝까지 마음껏 부르다. 이런 정도만 합시다. 아니 정말 잘하시네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국어책을 읽지 못할 정도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노래할 때는 더듬지 않더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단점을 이겨냈듯 지난 3번의 낙선이 3전 4기의 비결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다독입니다. 그래서 요새 제일 많이 듣는 게 바로 이번에는 오구돈. 자주 볼 준비되지. 예. 정부 정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저희 뭐 생명이라고 해도 마음이 아닐 정도죠.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다. 삶 자체가 부산이라는 서병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하루의 시작을 시장에서 엽니다. 민생 우선 전략입니다. 첫 끼니도 시장에서 때웁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헤어스타일은 물론 인사법도 바꿨습니다. 하이파이브. 아빠 엄마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먹는 거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장생법법 용천지가. 하루 10시간 이상 걷는 선거운동이 건강 미천이 됐습니다. 오히려 제가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녹색 정책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10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식재하도록. 최근 여론조사에선 오거돈 후보가 서병수 후보를 2배 가까이 앞서는 상황. 정권 교체냐, 텃밭 사수냐를 두고 부산의 진검승부가 이제 시작됩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은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후보들은 유세 차량을 타고 거리를 누비겠죠.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김철웅 기자가 이제 막바지가 된 유세차 제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방선거에 투입될 유세차 400대를 제작하고 있는 한 공장입니다. 반짝 특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 시간을 줄이고 축구장 절반만한 부지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지시는 마이크로 합니다. 이제 2일 남았습니다. 미호도 다시 한번 선거판에 다시 한번 없으니까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본격적인 작업은 LED 화면을 부착한 철제 구조물을 화물차 위에 올리면서 시작됩니다.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지금 밤도 안 자고 지금 계속 일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번에 잘못해버리면 이게 모두 이제 공 뜨는 거죠. 구조물을 고정시키고 페인트 칠을 한 뒤 후보 사진을 붙이면 마무리됩니다. 밤샘 작업까지 더해 유세차 한 대를 제작하는 데만 꼬박 일주일이 걸립니다. 완성된 선거 유세차입니다. 오르내리기 쉽게 발디딤판이 있고 이렇게 후보가 유권자들을 향해 연설할 수 있는 단상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이지 않는 안쪽에는 전기 발전기와 스피커 등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유세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3일 동안만 쓸 수 있습니다. 대당 1,500에서 2,000만 원대인 가격을 감안하면 하루 사용료만 1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유세차엔 각 당의 홍보 전략도 숨어 있습니다. 당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 후보들은 당 로고를 최대한 강조하지만 한국당 후보들은 반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는 것도 민주당 후보들에겐 인기입니다.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는 등 신선함으로 승부하기도 합니다. 유세차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음량을 제한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소음으로 표 대신 민원만 불러올 수 있어 일부 후보들은 아예 유세차 없는 선거 전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온두라스와의 평가전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깜짝 발탁한 이승우가 손흥민의 새 파트너가 될 가능성을 확인했는데요. 아직 보완할 점도 있어 보입니다. 홍우람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줄부상으로 공수 라인을 대거 바꾸고 치른 온두라스전. 깜짝 발탁된 신예들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막내 이승우는 A매치 데뷔전임에도 종횡무진 좌우 측면과 최전방을 넘나들며 수비를 교란했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드리블이 아닌 수비가담, 세컨볼 따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줬던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손흥민에게는 패스를 주고
수비를 끌고 가며 슛 공간을 열어줬습니다. 손흥민의 골문 쪽 침투 쇄도가 적극적이지 못했던 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더 쉽게 들고 들어가면서 공격 위험한 지역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슈팅이라든가 혹은 파고 들어가는 황희찬 선수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데 불필요한 백패스로 실점 위기를 맞은 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중앙 수비수와 풀백 사이에 있는 그 공간에서 침투되는 플레이 그것만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 신태용호는 다음 달 1일 보스니아 평가전에서 월드컵 기간 활용할 플랜과 조합을 다시 점검합니다. 채널A 뉴스 홍무람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한 불법 체류자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됐습니다. 살신 성인으로 추락 직전이었던 한 아이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동정민 특파원이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아이를 향해 각층 발코니를 맨손으로 성큼 오르는 청년. 출동한 소방관들이 손을 쓰기도 전 아이를 순식간에 구출한 영화 같은 장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제가 손을 뻗어 잡을 수 있는 곳은 고작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4층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0초였다는데요. 가히 스파이더맨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동네 주민들은 아파트 앞에 모여 당시 영웅담을 늘어놓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는 당시 긴박한 상황도 전해줍니다. So much people here. Would you do something like outside? Yeah, everybody give me your number, give me your number. Yeah, I take that's good. 마크롱 대통령은 그를 엘리제궁으로 불러 영웅으로 부르며 시민권을 주고 파리시 소방관으로 특채하겠다는 뜻까지 전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에서 영웅이 된 그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프랑스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세계를 누비는 젊은 여행가들에겐 피라미드보다 유명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 다합에서 홍해에 푹 빠진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박민우 특파원의 더 넓은 뉴스입니다. 이집트 시나이반도 남동쪽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 무슬림들이 금식을 하는 라마단이 시작된 탓에 낮 시간 이집트의 거리는 요즘 한산하지만 이곳 다합은 전 세계 여행자들로 붐빕니다. 장기 배낭 여행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유럽으로 갔다가 아프리카 내려가시는 분들 아니면 아프리카 갔다가 이제 유럽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모이는 배낭 여행자들 허브 같은데 그런 곳이에요. 여행자들은 다합을 태국 방콕의 카오산 로드, 파키스탄의 훈자 마을과 함께 세계 3대 블랙홀로 꼽습니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다합에 와서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프리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2달째 안 들어오고 있어서 확인차 왔는데 저까지 지금 프리다이빙 매력에 푹 빠지고 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합은 홍해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다합에서는 해변가에서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바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게 매력입니다.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푸른 바닷속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영롱한 빛깔의 산호가 만개하고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이 그 주위를 노닙니다. 여행자들은 홍해를 탐험하느라 시간의 흐름마저 잊어버립니다. It's something special. It's very strong feelings when you see the depths and when you see the beauty of the place. You feel like time stopped there. 다합에는 바닷속 동굴로 불리는 거대한 블루홀이 있어 다이버들의 성지로도 불립니다. 제 아래로 보이는 거대한 구멍이 다합의 블루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다이버들이 바닷속 깊은 동굴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능숙한 프리다이버들은 수심 70m까지 잠수해 아치라고 불리는 터널을 보고 올라오기도 합니다. Very good athletic trainings in 3D dimension. That I feel like it's like freedom, like flight.
자유로운 영혼이 머무는 다합은 아름답지만 테러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2014년 시나이반도 타바에서 한국 관광객이 탄 버스가 폭탄 테러를 당한 뒤 한국 정부는 다합을 포함한 시나이반도 대부분을 특별 여행 경보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다합에서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근무 시스템을 혁신한다면 오히려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평균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한국. 그러나 생산성은 OECD 평균보다 30% 정도 낮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연간 근로시간이 700시간이나 적지만 생산성은 2배가량 높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업종에 맞는 탄력 근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업무가 폭주하는 시기 동안은 근로시간을 늘렸다가 업무량이 줄어들면 근로시간을 줄여서 업무 공간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것도 혁신의 방법입니다. 유연 근무를 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별도의 지정 좌석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곳에 앉아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별도의 개인 사물함을 두고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카페 형태의 사무 공간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회의가 많거나 하는 주는 저희가 사무실 좀 많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주는 거의 재택을 하거나 오히려 업무 효율성 부분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기업에선 시설 자동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도 늘어나고 그리고 기존 대비 그 생산성 효율도 50%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좀 보였습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재정 지원을 초기 때 과감하게 투자하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 확대와 컨설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과 개별 기업의 노력이 잘 조화되면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북한 춤 하면 어떤 춤사위가 떠오르시나요? 춤으로 북한을 표현한 공연이 다음 달 무대에 오릅니다. 과연 남북한의 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김종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꼿꼿이 세운 허리, 손끝에선 힘이 느껴집니다. 빠른 발놀림에 절도 있는 춤사위는 우리 안무가가 재현한 북한 춤입니다. 한국뮤 같은 경우는 계속 선상을 이용해가지고 쭉 가요. 쭉 연결 끊기지 않고 연결했다가 한 번씩 탁 맺어주고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안무로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안무가 안은미 씨가 이번엔 북한 춤에 도전했습니다.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최승희로 대표되는 북한 춤을 접한 뒤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안 씨. 두려움도 있었지만 괜히 잘못 얘기하다가 오해받을까 봐도 못했는데 북쪽 거니까 거기다 대고 전화할 수도 없고. 굿거리 장단을 비롯해 우리의 춤사위와 다른 듯 닮은 북한 춤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북한이란 언어 자체가 주는 그 힘과 불편함들이 조금씩 이렇게 와야 되는 첫 발자국의 시작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 국내 공연과 내년 파리 공연을 통해 국내외 관객들에게 북한 춤 알리기에 나서는 안은미 씨. 언젠가 북한 무용수들과 함께할 평양 공연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 조금 전부터 서울 등 중부 곳곳에는 약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에 우산 못 챙기셨다면 갑작스러운 비에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내일도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번거롭더라도 접이식 우산을 필히 챙기셔야 됩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곳곳에 약한 비가 지납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 5mm 안팎의 비가 지나고요. 그 밖에 중부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구름이 많을 텐데요. 충남과 일부 남부에는 오후에 5에서 20mm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도 동반하겠습니다. 내일도 초여름 더위가 계속됩니다. 서울이 25도, 대전 27도, 대구 28도 등으로 낮엔 다소 덥겠고요. 습도도 높아서 약간의 꿉꿉함도 느껴지실 겁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반소매 셔츠에 얇은 겉옷 차림이 좋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갈수록 낮더위도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많은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폐 건강에 치명적이니까요. 번거롭더라도 마스크 꼭 챙기시고 외출 전에는 대기질 상황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 부장의 뉴욕 방문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친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